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부산 이경찬입니다. 10월 부산에선 아주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한류가 있습니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강타하고 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이전까지 부산이 한류의 주변부에서 이 변방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부산에서 한류를 주제로 대형 행사를 열고 기존 축제들을 엮어서 한류 마케팅을 펼쳤고요. 또 신한류 중심지라는 새로운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부산에서는 최근 부산이 펼친 한류 마케팅의 성과 그리고 한계를 짚어보고 신한류 중심지로서 부산의 가능성과 또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패널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세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한 번씩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병기 부산시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혜상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지역의 한류 관련 그 축제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성공리에 마쳤고요. 어제는 불꽃축제 했고, 또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좀 궁금한 것이,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혹시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축제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태풍 차바가 10월 초에 와가지고요. 10월 5일이었죠? 예, 네. 부산은 10월 달은 거의 뭐 축제의 도시가 되는데, 그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했는데, 불꽃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나무 데크들을 모두 다 파괴시켜놓고 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급히 수리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불꽃축제를 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사에는 뭐 별다른 영향이 영향이 없을 수 없도록 있습니다. 조치를 다 하셨고요.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영화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이제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 결산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금년에는 기존의 그 국제영화제, 그 다음에 뭐 불꽃축제, 아시아 송 페스티벌 외에도 원아시아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네. 그게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한류 종합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영화제나 이런 것도 하나의 한류의 축제로 볼 수 있다면, 이번에는 뭐 K-팝뿐만 아니라 K-푸드, 그 다음에 K-뷰티 모든 장르들이 다 종합을 해서 23일 동안 장장 이렇게 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종합축제로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좋은 평이 있었고요. 네. 특히 요번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외국인 관광객, 중국, 일본 등,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한다면, 부산 관광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업계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신세계나, 신세계 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 등 이렇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엄청 올랐대요. 이번 기간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허무하고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붙인다면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이렇게 큰 행사를 기획을 했지만 한류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도 이런 큰 한류 행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부산에 불러들이고 부산을 좀 더 알리고 이제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 잡게 하는 그게 더 큰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그 성과를 목표로 했던 것인데 그 목표는 상당 부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뭐 사실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100억 정도 투자하셨죠? 예, 100억 정도 투자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뭐 국비하고 시비 투입된 건 한 5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SBS 플러스라는 대행사가 있어서 자체 수익금, 협찬금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가 그 정도 한 8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지비는 순수하게 한 5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의회나 뭐 시민단체나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어떨 건지도 많이 걱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샤드 사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건지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쪽에서 뭐 예산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영상으로 이 부산의 한류 마케팅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6일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 몇 년 사이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면서 매년 100억 원가량의 예산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악재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영화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이병헌과 손예진 등 한류 스타들입니다. 관객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인이자 든든한 밑거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관객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과 서비스 양상을 통해 보답하는 영화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류 마케팅의 정점에 있는 것은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 폐막 공연까지 장장 23일에 걸쳐 다양한 K-팝 콘서트가 열리고 음식전과 스타뷰티전 등의 전시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출연한 한류 스타들도 50여 팀이 넘습니다. 부산시가 신한류 창조를 내세우며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최한 행사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더 낸다면은 한 1,000억 이상의 우리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또 우리 그 취업 유발 효과도 거의 한 2,000명 이상은 또 발생한다고.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25만 명이 관람했고 그중 해외에서 찾아온 관람객은 3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로 13회째 이어져 온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는 K-팝 스타뿐 아니라 아시아 다양한 국가 가수들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류를 넘은 아시아의 음악 축제를 표방하며 다른 축제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어제는 부산 불꽃 축제가 부산의 밤을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올해 판매된 6천여 석의 유료 좌석 가운데 해외 판매분은 1,500석 이상,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른 한류 축제와 연계해서 홍보한 것이 해외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9월에 개막해 11월까지 열리는 부산 비엔날레 또한 순수 예술을 통한 한류 확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이 전면에 내세운 것, 바로 한류입니다. 자, 김 교수님. 부산에서 그간 여러 축제들을 개최를 해왔지만 한류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 시점에서 부산이 한류를 내세웠는가?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류라는 말 자체는 1997년도에 그 한국에서 방영됐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TV 드라마가 중국에 최초로 이제 수입되면서 중국인들의 안방에 진출을 해서 중국인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처음 시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TV 드라마에서 영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중음악 등등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음식, 의상, 그다음에 이제 관광,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확산돼 가지고 한류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심지어 한류라는 대중문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여겨졌던 IT 산업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산업 혹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한류가 확산됨으로써 한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산업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이 부산이라는 지역 발전과 연계시켜서 한류를 통해서 어떤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되느냐 이런 구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고 필요한 이런 고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런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류를 통한 지역 발전 구상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네. 앞서 우리 김명기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펼친 한류 마케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제 자체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시 담당 국장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 개최가 된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저녁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큰 것이 K-팝 공연에서부터 해서 한류스타 팬미팅, 넘버벌 공연, 클래식,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음악 극단이 와서 초청 공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술도 빠질 수가 없는데 한류 컨퍼런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K-팝 뮤직 마켓 등등 굉장한 다양한 이런 그 컨텐츠들이 선을 보였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최근에 그 몇몇 우리 언론들의 그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20만 이상의 그 관객들이 운집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관객 수보다도 과연 한류라는 것을 통해서 아시아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어떻게 모색하고 만들어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찌됐건 첫 번째 행사이기는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객들이 모였다는 것은 일단 의미 있는 시도였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그 행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는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관광 산업 측면에서는 그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강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선요 참 해보지 않은 전혀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잘 치러낸 우리 뭐 관계 공무원들과 사실은 이제 관광공사 직원들이나 상당히 수고를 했고 행사를 잘 끝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업계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할 여행사들이 배제됐습니다. 여행사들이 모객을 해서 와야 되는데 네. 물론 이 루트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행사들이 배제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뭐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마케팅까지 이제 서울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행사를 서울 SBS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이쪽에서 마케팅을 같이 해줘야 될 파트너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쪽에도 사실 대행사들이 좀 있는데 또 그 이벤트 대행사들이나 PCO나 이런 분들도 역할이 없는 건 이제 그것이 이제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행사를 잘 끝낸 거 그리고 이제 입소문으로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더라 이 정도까지는 저도 뭐 상당히 인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관광 산업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사라든가 PCO라든가 이벤트 행사들이 부산에서 어떤 뭐 배제되고 역할이 없었다라는 거 그런 것은 조금 뭐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 산업계가 입은 수익은 별로 없었다. 100억이 상당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네. 사실은 그 경기장에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적어도 30-40%는 중국 관광객이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한국의 많은 젊은 또 팬들이 많이 같이 이렇게 봤단 말이죠. 네. 부산의 뭐 팬들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그 정도 한 거는 선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중국 관광객들이 좀 작지 않았나 인원수가 좀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뭐 올해 가장 달라진 축제는 역시나 이제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기간도 길었고 투입된 예산도 정말 파격적일 정도로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투입된 예산 규모도 크고 그 효과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게 뚝을 무너뜨려야 밀물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과감한 예산 투자와 다양한 어떤 종합축제로서 10월 달에 모았던 것은 하나의 뚝을 트는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 부산을 많이 알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과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 강혜상 교수님하고 약간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저희들이 이번 목표했던 인원이 15만 명에,
한 12만 명 정도는 국내 관광객이고 3만 정도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오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25만 명의 관광객이 왔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도 3만 이상을 초과해서 3만 3천 정도의 그 표가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 기대보다도 높은 성과가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게 부산에 지금 크루즈가 200회 이상, 이제 금년에는 한 220회 이상 연간 들어오는데요. 근데 거의 1박을 하지 않아요. 거의 뭐, 버스가 100대가 움직이지만 자고 가지 않는데.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번 그 불꽃축제 때, 중국, 한국, 부산, 일본을 가는 코스를 바꿔가지고, 일본을 가지 않고, 부산에서 1박을 하면서, 뭐, 치맥 파티 대신, 부산은 어묵이니까요. 저 영호만에서 불꽃축제를 보면서, 그런 파티도 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도시홍보학교는 물론 아주 컸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제가 사실은 행사 도중에 일본 마이니치 방송에서 무슨 쇼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배우가 와서 저하고 같이 이제 짝을 맞춰서 이게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는 방송이었는데, 네. 그 방송이 10월 초에 그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한 예산의 몇 배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행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만한 시간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과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신한류 중심지로서 정말 시가 그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는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신한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네. 신한류라는 개념은 이제 한류 3.0 세대를 일컫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가 그 한국 드라마에 의존한 이런 한류였다고 한다면 2세대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으로 확산됐고 3세대는 이른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IT 산업이나 SNS의 활성화로 인해서 거기에 기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일국적 차원에서 매몰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국경을 뛰어넘는 이런 형태로 동시다발성, 글로벌 동시성을 띠는 이런 형태의 특징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중국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K-팝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예전의 패턴은 뭐냐면 한국에서 흥행을 하고 이게 이제 몇 달이나 몇 년 뒤에 시차를 두고 이제 해외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이런 경향이었던데 반해가지고 최근에는 한국과 외국이 동시에 혹은 심지어는 외국에서 먼저 오픈을 하고 그것이 역으로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류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소성보다는 강력한 어떤 그 컨텐츠 자체가 가지는 강력한 퀄리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산이 그 신한류 중심지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신한류의 어떤 파워에 부산을 입히기 위해서는 부산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원아시아 페스티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그 소위 시정부 차원의 주도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해외의 팬들이 부산을 찾아올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건가? 만약에 그거를 고민을 한다면 부산이 이제 정말 한류의 메카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류의 가능성 단초를 실험은 했지만 지금부터 사실은 시작이지 지금 이제 우리가 결과를 얻는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방송사의 대행사가 이제 전체를 주관해서 했는데, 한류 가수들의 어떤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생산하는 건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방송사가 부산에 있는 부산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마케팅을 해서, 홍보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해 갖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죠. 방송사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 네. 그런 마케팅의 역할은 사실은 전문가들 뭐 관광공사도 있겠고 뭐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컴퍼니들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도 했어야 되는데 많이 왔다고 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비행기 타고 들어온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사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역할 분담을 좀 해서 하나의 대행사한테 모든 걸 맡겨서 사실 그쪽 대행사 되게 힘들었거든요. 표가 안 팔려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나누어서 분담시켜주는 역할, 그런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김태환 교수님께서도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중국에 의존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사드 같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각화시켜서 채널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채널을 좀 다각화시켜서 그쪽도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한데 워낙 짧은 기간에 큰 행사를 치러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뭐 준비까지는 세세하게 신경 못 썼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드러난 이제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앞에 두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되는데요. 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번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1회라 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 한류, K-팝, K-푸드, K-뷰티를 다 모은 한류 종합축제가 일단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게 발전하는 게 단계가 있는데 일단 먼저 양적으로 사람을 모은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갖추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김태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산만의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뚝을 터서 민물이 밀려와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는 와봤는데, 이제 결국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른 도시에 K-팝이나 뭐 동일하고 별 수가 없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더 이상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어떤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이 첫 행사라 보니까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4회째 해왔던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라고 K-팝과 이제 한중일 외국 가수들이 함께 나와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과 그러면 원아시아 페스티벌과 차이가 뭐냐 이런 말도 그런 있었고, 지적도 있었죠. 그다음에 또 지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특화된 콘텐츠가 뭐냐.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 교류를 하는 어떤 역할로서는 뭐 어떤 역할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시기 조정도 과연 10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같이 모여서 더 프로그램을 집중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안 그러면 내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비수기에 따로 잡아가지고 더 관광객을 몰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몽키 댄스라는 그 넘버를 말로 하지 않고 음악만 하는 그런 연극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게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우승해서 이제 내년에는 영국 에딘버러 연극제에 진출 확정이 된 작품이었는데 네. 그런 부산만의 어떤 특유의 연극을 알리게 된 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도 그게 국립 연극 극단에서 월상하란이라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네. 한류가 아니고 교류 같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준비, 시작, 이런 걸 해봤다는 점에서 이제 시험적으로나마 약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예, 뭐 예, 이런 예, 정도로 그런, 일단 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만큼 이제 밀접하죠. 관광은 풍경과 쇼핑 그리고 문화 체험이 바로 핵심인데요. 문화 체험으로 현재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한류고 그래서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류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쏟아진 관심은 고스란히 한국 상품으로 이어졌습니다. 松黑汽油的就是比较有兴趣 ，Laneige 就是它用的就是比较有兴趣。 드라마에 등장한 국산 자동차의 중국 판매량은 9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중국 등 글로벌 판매에도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직접 수출액은 100억 원이지만 관련 소비재 수출과 한류 관광, 생산 유발 효과 등을 합치면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간접 상품으로 그 수출이 유발이 되고 다른 상품에 비해서 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높은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코트라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는 15조 6천억 원대. 그중 2조 원대가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누린 분야가 관광산업입니다. 지난 3월 한류 바람을 타고 단일 단체 관광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여 명이 인천 월미도를 찾았습니다. 월미도 해변 300m 구간을 따라 차려진 테이블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我要告诉我的家人还有朋友有机会的话一定要到韩国的仁川来吃这个炸鸡喝啤酒 중국 한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이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 기간 동안 쓴 비용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열린 K-팝 콘서트를 찾은 방문객은 4만여 명.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5천 명에 이릅니다. 자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한류 드라마나 K-팝을 현지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던 것이 방문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류 스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고 또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들을 한류를 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류 관광의 경제 효과가 눈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1,6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관광 부문이다 이런 그 리포트가 있었는데 한류의 영향력과 이 한류 마케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한류의 목표를 바로 마케팅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류라는 것은 한류를 즐기는 외국 팬들의 몸과 마음속에 그 이끌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도 오고 한국의 물품 생산되는 그 상품도 사고 이렇게 그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을 즐기고 이러는 것이지 만약에 그거를 목표로 상정을 하고 한류를 진작시키거나 한다면 그거는 바로 매칭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VCR에서도 봤듯이 그 한류가 일정 정도 한국의 어떤 경제에 일정 정도 도움을 줄 만큼 양적 성장은 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 외국 팬들이 몸과 마음으로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에서 일상생활, 그다음에 우리 그 일상 대중문화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고전이나 전통 예술에까지 모든 것을 질적으로 수용할 만큼, 즐길 만큼 이런 정도로 우리의 어떤 문화예술, 이게 질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류를 마케팅으로 연결시킨다는 어떤 그 목적의식이 있다면 한류의 전반적인 그 내용과 결과물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퀄리티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류가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이게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목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관광 경쟁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이 한류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룬 그런 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강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한류가 이제 결국엔 콘서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진화하고 있고 또 김태환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더 질이 높아지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산업과 연관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서울이고요. 그것도 그 상가 쪽에 있는 번화가 쪽이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또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 화장품 회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를 보면 부산에서 한류의 어떤 흔적이라든가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라고 하죠. 관광객이 이렇게 그만큼 몰려오고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했으면 지역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 네. 부산 시민들은 제가 만난 부산 시민들은 원아시아 페스티벌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행사 자체는 참 매끄럽고 진행이 잘 됐고 콘텐츠도 좋았지만 이것이 결과물로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 것까지가 결과물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이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지 않았나.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이 사실은 네.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겨울연가로 수혜를 입었던 그 남이섬, 춘천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들어주시죠. 그 남이섬이 이제 경기도에 있느냐, 이제 강원도에 있느냐 대부분 모르시는데 붙어 예, 강원도에 있습니다 소속은. 네. 근데 이제 그 뭐 한 해 100만 명이 왔다 가기도 하고 200만 명이 왔다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그 노력을 했고 이제 개인 사유지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이제 그 지역 경제에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제주도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이제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르니까 무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바로 이제 지금처럼 어떤 지역 경제에 어떤 실제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상품화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국장님께는 뭐 이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류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관련 행사, 페스티벌 이런 걸 개최를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한류들하고 해서 그 아예 메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이 과연 뭘 가지고 한류의 중심지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도 좀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이 끝물에 뛰어드는 거는 아닌가 뭐 그런 또 생각도 드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끝물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K-POP 공연 같은 행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관광객들 유치를 많이 했는데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종합축제로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우리가 늦게 시작한 만큼 후발주자로서의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타 지자체 행사를 보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축제가 기존의 다른 시도의 축제와 차이점은 대개 타 시도에서는 일회성의 어떤 K-POP 가수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김태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어떤 K-팝만 아니고 K-뷰티, 그다음 K-푸드, 연극, 음악, 미술 모든 것을 종합했고 기간도 23일이나 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축제의 한류들을 이용한 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앞으로 계속 끌 거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오지, 이렇게 물꼬가 터졌다 해가지고 정말 컨텐츠가 없으면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서 다시 오고 싶게 하는 그런 컨텐츠가 없다면
계속 유치하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은 부산만에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이라든지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화와 관광은 같이 한 세트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에서는 관광의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고 관광에서는 재미와 흥미로서 집객을 시켜줘서 네. 문화 상품의 접근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서 더욱더 발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류 그 열풍이 불면서 대규모 어떤 남이섬이라든지 뭐 어떤 관광지를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했는데 실패한 사례도 많거든요. 다시도에. 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후발주자로서 생각하는 게 하드웨어에 투자했을 때는 그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그게 매몰 비용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까 이제 결국은 관광 콘텐츠, 문화 콘텐츠하고 연결되는데, 꼭 한류라는 게 어떤 특정 장소, 드라마 찍었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개인 생활 소품, 생활 뭐 그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로 확산을 해 나가야지 그게 경제적인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즉, 사실은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까 우리 강혜성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산의 뭐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이익은 서울로 다 빠져나가는 네. 것은 아니냐는 그런 면 또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보면 소비라는 것도 큰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 소비가 유발하는 어떤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투자 유발 효과라는 점에서 볼 때 고용도 유발 효과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때는 어떤 꼭 어떤 이익의 유출만에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네. 우리 부산 기업들이 뭐 다 컨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모든 이익을 부산에 재투자가 될 수 있게 한다면 제일 좋은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뭐 근 100억이 들어가는 그 행사, 커다란 행사기 때문에 뭐 그 축제 행사 가운데 100억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또 그의 몇 배의 어떤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중요한 것이 뭐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종합축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뭔가 부산만의 특징을 입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부산의 그 새로운 신한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부산은 올해가 부산이 생긴 지 140주년 되는 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 탄생에서부터 부산은 굉장히 좋은 특수성을 가지고 탄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국제성 혹은 이제 개방성 그리고 이제 포용성 이런 등등을 가지고 탄생한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문화 교류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이런 그 속성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산이 굳이 서울만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상주 인구가 뭐 5만을 넘어서고 있고 또 수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부산 혹은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살아왔던 이 중국 사람들 화교가 3,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외국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 도시를 사랑할 수 있고 매력을 느낀다면 이 사람들만 하더라도 자기의 고향 일가 친척들한테 홍보 선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부산시가 요구하는 만큼의 관광객들은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 부산에 거주하는 화교들 한 3,000명의 고향이 대부분은 산동 지역인데 중국의 산동 지역 인구가 1억 명입니다. 네. 그 1억 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산을 홍보 선전해 줄 수 있는 친선 대사 역할을 해준다면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원아시아 페스티벌에서 희망했던 중국 관광객 유치 목표가 10만 명으로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총 외국인 참관객이 한 3만 정도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제 중국인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치만큼은 훨씬 못 미친 숫자였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극대화하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내부의 자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원아시아 페스티벌 알게 된 것이 페이스북에서 제 외국인 학생이 제가 가르치는 외국인 학생이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아시아 페스티벌 그 스타디움에 가서 그 스타디움에 가서 원아시아 페스티벌 그 공연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계 화면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 SNS를 활용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강 교수님. 부산이 사실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그 관련 행사들을 많이 열지 않았습니까? 한류 관련. 예를 들면 의료 관광을 육성한다. 또 영화 메카로도 부산을 자리매김하겠다. 이것이 이제 한류와도 연관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전의 우리가 한류 육성을 위한 부산의 노력과 지금부터였던 노력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산이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의료 관광 같은 경우나 크루즈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서울에서 못하는 거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크루즈를 이렇게 유치하는 성과를 갖고 왔지만, 민간을 지원해서 민간이 이제 이렇게 유치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없다면 만들어서 그것이 부산을 대표하는 콘텐츠가 되어야죠. 예를 들자면, 영화제를 하는 그 영화의 전당에다가 그 K-POP 스타들의 어떤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은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또 뭐 이제 반대가 있어갖고 이제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원아시아 페스티벌 기간 중에 영화제 따로 불꽃축제 따로 같이 개최하는 것 외에는 서로 그 같이 코워크를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영화제를 운영하는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그 가상현실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같이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부산에서 가능한 콘텐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원 오브 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강남구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다 한다면 똑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과제로 될 거겠지만 이번엔 행사를 말끔하게 잘해서 물꼬를 텄다고 하면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생명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다 똑같은 콘텐츠라고 하면 절대 그 지원해주는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가능한 거를 뭐 바다를 이용했든 뭐 크루즈를 이용했든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네. 생명력 있는 행사가 되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부산의 한류가 이제 지속 가능한가라는 부분은 부산만의 그 콘텐츠가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남이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거기는 겨울 연가라고 하는 확실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도 뭐 최근 모 드라마에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한류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제가 담당 국장이라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 5년 전하고 부산에 이게 관광 여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 너무 많이 변했더라, 홍콩 갔더라, 해운대 가니까 감천 문화마을도 너무 특이하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크루즈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몰랐다.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콘텐츠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태환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 부산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과 역동성, 해양성, 그 다음에 융복합성. 우리가 부산항이 개항이 제일 먼저 됐고 6.25 때도 다 여기 비란대가 섞였잖아요. 그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우리 부산만의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아까 그 SNS를 통해서 홍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생중계 원아시아 페스티벌 생중계하더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고무적이었던 게 그 중국의
그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네. 근데 제주를 제끼고 이제 부산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언급됐었고 한 60% 이상 언급됐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저기 관광의 추세가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객들이 그렇죠. 많이 찾아오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원아시아 페스티벌 개막식에도 보니까 여행 가방을 끌고 직접 올라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별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우리 부산만의 어떤 독특한 관광 자원, 그런 콘텐츠 이런 것을 뭐 적극 홍보한다면 네. 저는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소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산을 떠나서 그 신한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연구 성과들은 많이 나와 있고 대부분의 그 연구는 그 한국의 대중문화가 계속적으로 파워풀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부산만 떼어놓고 본다고 할 때 과연 그럴까? 좀 전에 이제 강혜상 교수님도 몇 가지를 이제 지적했듯이 그 시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뭐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서병수 시장님의 그 공약사항이었고 이 취임 직후부터 굉장히 그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주도형 축제였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크고 작건 간에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던 많은 축제나 국제교류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생력이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오던 축제들 이것들을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클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든다면 최근에 이제 시장님이 주도를 해서 갈매꿈인가 이런 그 소위 대중 연예인들 부산 출신 연예인들의 네트워크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 이제 예술인들이 부산을 출향 인사들이니까 부산을 고향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없느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갈매꿈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 출신 대중예술을 떠나서 대중예술을 포함을 해서 뭐 배우, 가수, 그다음에 그 연기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향 인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부산을 떠났을까?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부산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류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주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KBS가 있고 서울에 MBC가 있는데 부산은 MBC나 KBS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팬들이 정말 뭐 송중기가 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부산 출신 연예인들만 하더라도 김혜수도 최지우도 뭐 다 부산 출신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부산행 비행기 티켓만 끊고 어디를 가면 그 사람들을 늘 만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게 있을 때 진정한 한류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이벤트 행사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산 출신들의 어떤 그 예술인들이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네.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때 한류 메이커로서의 어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신한류가 네. 부산이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 교수님, 우리 김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한류 3.0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초기에 이제 드라마와 음악과 K-팝 이런 쪽에 이제 열광을 하다가 이제는 뭐 음식과 그 화장품과 이런 식의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소비를 확대되는 뭐 그런 산업적 측면을 고려를 할 때 또 지역적으로 볼 때는 중국에 지나치게 국한돼 있던 부분을 이제 세계화하는 그런 과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에 지나치게 뭐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뭐 저는 오늘 나와서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또
국장님하고 교수님은 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악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빨리 민이 관이하기 전에 민이 앞서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네. 광안리에 예술인들이 만든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아주 장사 잘 되거든요. 그 전에 계속 우리가 공모전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렇게 부산을 팔 수 있는 기념품이 없었는데 예술인들이 만든 것이 더 잘 팔리는, 그리고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하는 더베이 101이 이제 또 명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장소를 명소로 만드는 것을 이 민에서 직접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어묵을 상품화한 걸 이제 관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됐긴 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산업이 되고 우리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생각보다 지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저가 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수용 태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중국어나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을 응대해 줄 그런 이제 수용 태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사실 기념품이나 음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막걸리 체험할 수 있는 연휴제라든가 이렇게 민에서 조금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걸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크루즈가 들어와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태권도, 김치 만들기, 막걸리 체험 이런데 그 30분 이내에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해 한옥마을처럼 뭐 한옥 한다든가 이래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백화점으로 가는데, 백화점 이용 고객들은 사실은 나중에 그 재방문 이사를 물어보면 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은 없다. 품질은 참 좋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쇼핑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실제 우리 부산의 뭐 산성 막걸리라든가 우리 부산을 팔 수 있는 부산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이 이제 원아시아 페스티벌 같이 이제 모셔와서 체험하고 느끼게 해서 부산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그 교수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 먼저 김정은 교수님께서 공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간은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고 우리가 컨텐츠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쪽만 중시를 하는데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이라는 건 하나의 그릇이고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또 제가 뭐 우리 관광국장이라고 부산시 프로젝트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요. 최근에 고려제강에서 F63이라고, 고려제강은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 1위의 와이어 제공업체죠. 우리 광안대교도 만들 때 와이어 도입했는데, 그 공장이 그 본사만 거기 있고 망미동에 그 공장 기능이 다 이전됐어요. 네. 그 폐공장을 활용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제 비엔날레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뭐 체코 맥주집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커피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민이 주도했고, 아까 공간이란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준비하고 있는 게요. 저희 영화의 전당 앞에 저희들이 어떤 드코드라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유리로 된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서 어떤 연예인 기획 프로덕션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까 갈매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다소 어떤 공간과 결합된 어떤 우리 부산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혜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이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민선 하반기 문화정책 발표를 했었는데, 민간 주도형으로, 그러니까 관은 물꼬를 터줄 뿐이지 민이 주도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중국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문화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이나 플러스 원 시장을, 그러니까 차이나를 대체할 시장은 아니지만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해서 하나의 중국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다른 데를 개척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사업이 저희들이 허황우 신행길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가야 김수로왕의 첫 할머니죠, 왕비죠. 일본에서, 인도에서 건너온 호황옥이라는 분인데, 그 역사적인 팩트도 맞거든요. 그래서 인도와의 어떤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경제적인 어떤 진출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드라마 같은 것을 부산에 촬영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어떻냐고 했는데, 사실은 때마침, 저희들이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 쇼핑왕 루이라는 이게 수목 드라마가 있어요. 16부작인데 부산에서 거의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 이상을 부산 노출이 되는데 또 특이한 게 맨날 나오는 해운대 이런 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서부상권의 아름다운 갈대밭이라든지 얼숙도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컨텐츠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한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이제 조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에게 이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교류의 허브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부산의 한류, 부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한류에 대한 고민과 관련해서 아시아 문화 교류의 허브로 발돋움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긴 하지만 지금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게 이제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이제 반성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광주에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구축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시, 공연, 학술 교류, 교육 이런 등등 다양한 활동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서울과 대비를 한다고 할 때 서울과는 사실상 인적 자원, 물적 인프라 등등 해가지고 사실 부산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이 그러면 손 놓고 그냥 무대책으로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자원은 사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 출신의 배우, 가수, 아이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오는 예비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작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든다면 전혀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 청년 예술가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이거를 시의 행정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100억이 아니라 100억 들은 원아시아 페스티벌의 10분의 1 정도 예산만 청년 예술가들한테 투입을 했더라면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창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부산을 위한 부산의 색깔을 가지고 부산의 향기를 가진 이런 이제 문화예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시의 행정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는 혹은 몇 번 하는 축제나 이런 이벤트가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덜 생기고 못 생기고 서툴다 하더라도 부산을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산의 한류 마케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한류 중심지로 가기 위한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강혜상 교수님 좀 해주시죠. 예,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청탁 방지, 부정 청탁 방지법에 의해서 사실은 동네 슈퍼부터 많이 타격을 받고 꽃집이든 떡집이든 빵집이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관광객들이 와서
사 먹고 사가고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려운 경제에 실제 부산의 서민들이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많은 관광객들을 초대했다면 실제 부산의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기 국장님. 예. 아까 우리 김정은 교수님 말씀에 조금 이어서 보충해도 될까요? 예. 아까 행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문화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청년 문화 육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혹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한류를 통해서 어떤 부산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청년 문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깎아서 이쪽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뺀 돈을 저쪽에 메꾼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청년문화 지원, 일자리, 문화를 통한 일자리 육성이 하나의 지금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의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요. 그래서 홍대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예술인들이 이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그런 제도도 많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문화위원회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몽키 댄스라는 게 끼리기 프로젝트라는 부산에서 만든 연극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것을 키운다면은, 저는 이게, 약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아시아 문화 교류 허브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일방적인 기존의 한류와 약간 차이점을 둔 신한류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다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아세안 문화원이 2014년 한아세안 정상회담 이후에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쪽에서 해운대 이제 금년 말에 이제 내년 말에 개관이 되는데, 그게 문화 교류의 아시아 문화 교류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오픈한 아시아 영화학교에서는 영화 감독들을 아시아 영화 감독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허황 진행길이라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한류가 아니고 어떤 문화 허브로서 이런 교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 산업에서 갖는 절대적인 영향력, 또 연관 산업에서 누릴 수 있는 높은 경제 효과를 감안을 하면 부산이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산의 한류는 지속성을 기대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류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중심이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창조적인 부산발 신한류의 흐름을 만드는 데까지 부산의 역량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루진단 부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